예, 김일수 실시간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실패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것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하고 또 그 전에 2023년의 실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침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하고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러시아의 관계도 좀 말씀드리고 난 뒤에 한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북한은요, 2024년 5월 27일 새벽 0시부터 6월 4일 0시까지 이렇게 북한이 얘기하는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상위험구역 세 곳을 설정을 해서 이것을 각각 국제해사기구죠. IMO하고 세계 황행 정보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WS. 여기에 이제 통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배의 이제 안전을 위한 거고, 하나는 항공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아시아 서태평양 해역 조정국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통보를 했고, 일본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관련되는 전 세계에 이것을 통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보한 내용을 보면 작년도 11월 달에 북한이 발사했던 만리경 1호 발사 때 하고의 거기 해상위험구역하고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언제 발사했느냐 하면 결국은 5월 27일 날 22시 40분에 이제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서 발사했다라고 했는데, 발사한 지 2분 만에 이것이 이제 폭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1단 비행 중에 공중 폭발해서 발사가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발사 실패 사실을 공지를 했죠. 사실상 발사 실패는 27일 날 22시 40분에 발사해서 42분에 실패를 했고요. 이것을 공지한 것은 28일 날 0시 22분입니다. 그러니까 채 2시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발표한 결정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북한이 이제 신형 여기 개발한 엔진이거든요.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액체 산소하고 석유 발동기 그것을 이렇게 융합하고 결합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사고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초보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처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북한은 2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고 3번째 발사해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발사를 보면 5월 31일 날 06시 29분에 발사를 했는데 예고한 당일날 발사를 했죠. 그래서 이때는 백두산 엔진을 가지고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2단 엔진, 1단은 성공을 했어요. 2단 엔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청도 서방 200km 해상에서 낙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추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해군이 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인양을 해와서 이것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부 다 분석하고 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북한은 이때만 발사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그해 8월 24일 날, 그러니까 작년도 8월 24일은 03시 50분에 다시 발사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 엔진과 2단 엔진까지 분리됐는데, 2번째 발사 실패한 것은 3단 엔진의 비상 폭발 체계 오류에 따라서 실패를 했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고요. 3번째 발사한 것은 작년도 11월 21일 날 22시 42분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이 통보한 것은요, 11월 22일 0시부터 이제 발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오히려 1시간 18분인가요? 전에 통보한 시간보다 오히려 1시간 18분 전에 발사를 했고, 만리경 1호가 탑재를 해서 발사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주궤도를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날 있었는데 27일 날 새벽에 북한이 이것을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때 북한이 통보를 했겠느냐, 이것을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한미동맹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16일과 17일에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7일 날 하얼빈으로 가서 하얼빈 대학교에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을 이번에 답방을 해가지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귀국을 해버렸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국이 오히려 이제 북러 간의 관계가 밀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결국은 중국이 좀 여기에 대해서 방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북한이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75주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75주년 행사에 중국의 서열 3인 짜오르지가 이제 중국을 오히려 북한을 방문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서열 2인 리창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더군다나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 한중일 정상회담까지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 당일날 이것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리창 총리가 한국을 떠난 이후인 그날 저녁, 엊그제 저녁이죠. 저녁에 여기 북한이 이것을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일 두 번째는 한중일 갈라치기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또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라는 것이 언급이 됐고, 이것이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 쪽에서도 어찌됐든 이 문제가 논의는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어서 아마 북한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찰위성을 발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이 사이를 갈라치기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러시아의 관계인데요. 사실상 작년도 9월 달에 중국 러시아와 김정은과의 그런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인공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벌써 작년 9월이고 거의 지금 6월 달이 다 돼가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6개월 만에 정찰위성을 발사를 하게 됐는데, 아마 대거 러시아의 군사과 기술자들, 특히 정찰위성과 관련된 기술자들이 북한으로 입국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봐서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계속해서 무기를 받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많은 이 정찰위성과 관련된 인원이 북한에 들어가서 기술적 조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더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을 고도화시키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넘어서 오히려 ICBM의 단두 기술이라든지 또는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열렸다. 그래서 북한으로 봐서는 이번에 정찰위성이 실패는 했지만 러시아한테 부담을 줬다는 그런 차원에서 차기 작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북한이 얻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외교적 대응과 군사적 대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외교적 대응으로서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이게 정상회담을 할 때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모두 발언을 할 때 북한은 이미 이제 이것을 발사한다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발사하면 안 된다.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계리에 위반되는 행위다라고 그런 점들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군사적 대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이 여기서 정찰위성을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냥 막 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정찰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까지도 섞어 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예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한국의 주권 국가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정상들하고 같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북한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주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0여 대의 이 공군기를 동원해서 편대 비행을 하고 그것이 이제 9.19 합의 이후에 북단까지 그러니까 노플라이 존이라고 하죠. 노플라이 라인이라고 하는 비행 금지선까지 우리가 비행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중요한 전투기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F-35고 하나는 F-16인데요. F-35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스텔스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고요. F-16 같은 경우는 타우루스 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거든요.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정은의 주석군까지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F-35와 F-16을 이렇게 동원해서 편대 비행을 하고 이것을 노플라이 라인까지 간 이유는 언제든지 우리가 너희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북한은 세기의 3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3개까지는 발사를 설령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원인이 해소되는 대로 곧 추가 발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예를 들면 5월달에 실패해서 8월달에 실패해서 11월달, 그러면 대충 이제 기간을 보면은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발사를 한다라고 하면 한 8월달 정도에 다시 재발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정찰위성은 김정은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주일미군, 주한미군,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인 그런 정보를 전략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준비, 계획 이런 것들도 착착 진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획득을 하고 또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정찰위성을 이렇게 늘려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안보에 큰 위협으로 이렇게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되고 그리고 영내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열수의 시 한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